12.3 비상계엄 이후 요동치는 민심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완돼 있고 상당히 많은 지지층이 이탈을 했던 보수가 과연 재건이 가능한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보수 지지층은 하나로 결집해서 차기 대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재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경신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재건 가능성을 좀 짚어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실시될 텐데 그때 과연 보수 지지층이 과거처럼 지리멸렬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 지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슈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8년 전에는요. 문재인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주자 1위로 뜨기 시작한 게 1월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문재인 고문을 비롯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렇게 세 사람이 선두권을 형성했었어요. 그러다가 1월 달 넘어서면서 문재인 당 상임고문이 본격적으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가면서 줄곧 1위를 지키다가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미 압도적인 1위로 이제 떠 있는 거죠. 네. 1위로 압도적인 1위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거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어디가 정점이냐?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가 아마 정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그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처럼 좋은 상황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압도적인 1위 주자가 없어요. 이제 이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를 넘는 주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속도로 1위에 등극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1위에 등극했냐? 이건 이제 좀 이따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고만고만한 지지율을 가진 여권 주자들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집권여당 대선 후보를 또 대통령으로 만들 거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네. 물론 8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력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이랑 정당 지지율에서 뭐 앞뒤를 1, 2위를 다투는 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어떻게 이 정당이 표를 줄 거냐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당 밖에는 과연 8년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처럼 강력한 제3의 후보가 존재하느냐. 근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물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이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뭐 2, 3%죠,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4% 넘는 그런 여론조사 있기도 한데 네. 어쨌든 10%대를 넘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과연 8년 전 안철수의 어떤 이 돌풍처럼 치고 나올 수 있는 거냐. 네.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포인트인데 이걸 중심으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뭐 질서 있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질서 있는 수습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문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긴 하나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될 만큼 뭔가 지금 원죄가 있는 정당인데 그 정당에게 다수 국민이 또
지지를 몰아줄 거냐? 이건 약간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걸 지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럼 보십니까? 그 문제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숙명 또는 운명적인 길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면요. 이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대략 뭐 빠르면 3월, 좀 늦으면 4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 시간까지는 윤 대통령과 완전한 이별, 완전한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뭐 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굉장히 맞물려 있고 또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장처럼 돼 있고 또 이 대장처럼 돼 있는 위치에서 강력하게 야권과 맞서 싸우면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 어떤 상승의 원인 이걸 찾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유무형의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 혁신, 쇄신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민의힘의 숙명 또는 이제 운명적인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 전처럼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우를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보수 재건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보수 지지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남아 있고 앞으로 만약 그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단일 대오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일단 그 보수 정당이 분열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분열되지 않은 보수 정당의 존재는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거부 정서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윤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시도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한남동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뭐 관저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절묘한 어떤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할 필요는 있는데 왜 이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과 공조본 사이에 체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체포를 통해서 내란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약간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보면요, 일반법 위에 특별법이나 특검법이 있는 거고 또 특별법이나 특검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권은 내란죄 논란도 있긴 한데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하부 요인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을 지금 당장 체포해도 대한민국 최대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공수처가. 그럼 공수처가 과천에 있으니까 과천으로 이제 윤 대통령을 압송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48시간 안에 구체적인 혐의를 못 밝혀내면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하거든요. 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이게 기각되면 다시 윤 대통령을 관저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탄핵 찬반을 위해서 수만 명의 시위 인파가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천으로 갔다가 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 변론에 참석하면 다시 거기로 갔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시위판이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한남동 관저에 유폐 내지는 유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나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경호처가 적절한 조사 방안을 저는 찾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한다거나 어디 국내 다른 데로 이렇게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긴급 체포 요건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제 도망가면은 수사를 못 하니까 일단 체포를 하는 건데 일단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증거 인멸을 하려면 자기랑 비상계엄을 상의한 사람들하고 증거 인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다 구속 기소가 돼 있거든요. 격리돼 있는 거. 네, 격리돼 있으니까 사실 체포라는 수단, 물론 이제 법조인들은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는데 영장이 무력화되면 제2, 제3의 범죄 피의자들이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영장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된다. 저도 뭐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장 집행이라는 방법을 반드시 체포해서 끌고 나와서 압송하는 것만 체포냐, 아니면 오히려 한남동 공간 전체를 그 체포 공간으로 해서 수사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집중 수사를 해서 내란 혐의를 밝혀내서 뭐 이거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또 필요하면 재판에 회부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헌법 절서와 이 사법 질서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영장 집행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좀 법조인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체포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이제 일단 헌법에서 단초를 찾아야 되는데요.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은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말을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소추는 정확히 말하면 기소입니다. 네. 형사 기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형사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그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든지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네. 그래서 경호처가 저렇게 버티는 거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제 발로 걸어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일단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규정들이 미비되어 있어요.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여유를 갖고 그래 좋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관저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하고 보완 조사를 통해서 기소하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네. 그때 체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하고 통근직은 계속 수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통큰 정치, 네. 사회적 대타협 네.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국민 3분의 2가 동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면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었으면 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물론 개헌안을 발의는 했습니다만 촛불혁명이다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노력을 여야 합의, 국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실기한 것이 좀 안타깝고, 이번의 경우에도 어쨌든 3분의 2가 넘는 20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론을 내란 혐의 또는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여야는 체포냐 아니냐를 가지고 실갱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수 국민이 원하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비상계엄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생산적 논의를 했다라면 오히려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고, 아 그래 이번에야말로 새롭게 한번 대한민국의 이 헌법 체계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뜻을 모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난 2020년에 절호의 기회를 맞았죠. 그때 민주당 의석만 해도 180석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으면 그때 개헌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 이것의 의미는 대한민국을 리셋, 새롭게 재편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개헌이었죠. 근데 그걸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또 못했어요. 그 2021년에 검찰 개혁한다고 막 민주당이 난리 법석을 폈지만 2020년까지만 해도 적폐청산하느라고 이 검찰 권력을 이용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높고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개헌 얘기가 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크게 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했다면, 네. 즉 그때는 이제 민주당 출신이 그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총리가 국무위원 재청권, 그러니까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좌초되는 일이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좋은 정치 환경이니까 정말 전향적으로 개헌, 네. 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네. 뭐 선거법 개편을 통한 다당제 확립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대통령과 몇몇 사람이 모의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 헌법에는 보장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통치는 안 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산적인 논의를 하려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사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민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그 법과 제도를 우리도 살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정치권이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네. 국민의힘한테 이재명 포비아, 네. 이재명 당선 공포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요 국민의힘 의원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이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이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대통령마저 스트롱맨인 이재명 대표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네. 국회, 뭐 아무튼 삼권 분립으로 이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가 체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재명 천하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크게 이기고 국민의힘이 크게 졌는데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롱맨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과반 의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포비아. 똑같은 거죠, 지금도.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정말 이런 상황을 정말 깊이 성찰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권도 마찬가지고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럴 때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보수 재건 가능성을 얘기하다가 다시 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로 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보수 재건을 하려면 이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엄 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분이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구심점의 첫 번째 조건은 중도 부당층 확장성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2030 지지율이 좀 약하니까 네. 2030 남성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을 보면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차기 주자 1위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걸 이제 어떤 시각에서 해석을 하냐면요. 국민의힘 차기 주자를 그러니까 그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경북 지지율, 네. 두 번째는 60대 이상 지지율,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 그리고 네 번째는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이념 성향으로 볼 때 보수층의 지지율. 이게 이제 4대 조건이라고 봐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2030 남성 지지율인데 최근에 2030 남성 지지율은 여러 주자들한테 좀 분산돼 있어서 이제 네. 그건 좀 빼고 네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말씀드리는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중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수층만 놓고 보수 주자만 놓고 세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5%로 제일 앞서 있고요. 대구시장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11%.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김문수 장관이 20%, 홍준표 시장이 14%, 한동훈 전 대표 13%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이제 이념 성향으로 볼 때 보수 성향도 김문수 장관이 19%. 이런 수치로 보면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탄핵 심판하는데 지금 시간이 3개월 안팎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실상 본인 의지만 있으면 김문수 현 장관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비상계엄 국면에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겠다라고 나름 이 비상계엄을 막는데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정치 전면에 다시 복귀하거나 아니면 지지율 상승을 이끌 모멘텀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전 대표는요 사실상 탈락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그 증거는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 중에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재반등이 어렵다. 예,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고요. 두 번째 한동훈 대표는 물론 이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보수 정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공과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막판에 조금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 맞서면서 이게 강성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잃어버렸고 질서 있는 퇴진. 즉 이 말은 이제 뭐 탄핵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하야하자 스스로 하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나 윤 대통령이나 그런 생각 일도 없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이러면서 저는 좀 사실상 탈락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사실 탄핵 반대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 뜨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작년 12월 11일 날 국회 계엄사 때 현안 질의 때 당시 민주당 서영구 의원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한테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계엄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분들 다 일어났는데 김문수 장관만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놀랍게도 순식간에 보수 차기 지도자 1위에 오른 거죠. 자,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기존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지지율은요, 김문수 장관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지지층이 좀 겹치는 네, 거예요. 겹칩니다.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이 그러니까 중심인데요. 김문수 장관의 상승세가 곧 홍준표 시장의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뜨고 홍준표 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도 대략 그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지지율의 반 정도는 강성 보수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장관 지지층하고 겹친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도 무당층, 즉 확장성을 테마로 하는 지지층 일부 있거든요. 이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지지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뭐 컨설팅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4대 선행 지표가 김문수 장관의 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는 거다.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좀 강성 보수층이고 좌에서 지금 극우로 가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뭐 과거에 이제 뭐 자유통일당 내지는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 물론 이제 이분들 말고도 많은 보수층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하고 김문수 장관하고는 상당히 또 대화가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현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면 김문수 장관 갖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중도 확산적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본선 경쟁력이 주요 테마가 될 텐데 이때는 조금 이제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김문수 장관하고 국민의힘 보수층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는 김 장관의 부각이 좋긴 하지만은 대선까지 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언급 안 해주신 분 중에 안철수 의원도 있는데 4% 정도 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국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안철수, 뭐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새롭게 조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비윤, 반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기 주자들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차기 주자 기준은요. 누가 윤 대통령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60일 만에 갑자기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고 본선에 나간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탄핵 심판 나오면 60일 안에 선거 치러야 되는데 탄핵 심판 나오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비윤 찾아보자.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라면 이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대선 승리로 직결되기보다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보수 재건,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논란 국민들이 보수에서 이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염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수가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현재 탄핵 심판이 만약 인용된다 하더라도 단일 대우로 다음 대선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만한 후보들의 지지율만으로는 이 차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승리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뭐 설득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그 국민 여론을 크게 한번 움직였다라면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국면에서 또 한 번 움직였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남아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헌재 심판과 이 수사당국의 내란 혐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또 한 번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는 확정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인 민심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